거기 이불 속에 있는 모양인데? 아, 여기 있었네. 이러니까 못 찾지. 이게 뭐야? 뭐가? 여기 화면 봐. 내가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C자일 받지 마. 뭐, 시자? 받지 마. 우리 전화 안 받겠다는 거야. 연락에도 지어놨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심수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한다거나 며느리가 자신을 친엄마처럼 대해주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꿈에 부풀어 있는 심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와 등을 지고 살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우연히 보게 된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 거기에 자신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게 되니 며느리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호칭도 그렇고 전화를 받지 말라고 저장명에 해둔 걸 보면 어지간히 시집 식구가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집살이라도 시켰다면 억울함이 덜했을 텐데 심 씨는 며느리가 효도를 하길 바란 적도 없었고 얼굴을 보는 것도 명절 같은 때가 아니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그런 식으로 저장했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시어머니로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볼 때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 몰랐는데 그 속에 이런 비밀이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 볼 수 있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마 가족이나 친구와 심 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자가 싫다면 심 씨도 더 이상 며느리를 며느리로서 대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주었던 것도 도로 가져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설령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심 씨는 아들만 하나 있었습니다. 30 중반인 아들은 3년 전에 3살 연하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심 씨도 남편도 반겼습니다. 조건 같은 거는 애초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에서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 씨 부부는 애초에 아들이 결혼할 때 따로 지원을 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오래 시켰고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로부터는 용돈을 준 적도 없었죠. 그리고 아들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납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진행할 때 그 점은 충분히 설득이 된 줄 알았죠. 집이 없이 어디서 살아요? 그럼? 집 없이 살지는 않겠죠? 애들도 다 생각이 있겠죠? 저희는 그렇게 시집은 못 보내요. 네? 무척 공격적인 말투를 구사하는 안사돈 때문에 심 씨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잘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못 시키겠다는 소리를 들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집은 있는 상태로 결혼을 해야죠. 안 그러면 요즘 세상에 애 낳고 어떻게 살아요? 아, 애들도 모아둔 돈이 있을 테니까 전세를 가든지 하면 되죠. 전세요? 네. 아니면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애들 능력껏 하면 되니까요. 작은 집에서 넓혀가는 것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안사돈이 심 씨의 말어리를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다 갖춰놓고 결혼시킬 생각이었어요. 그 능력이 안 되면 당장 결혼시킬 생각이 없네요. 당시 며느리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견례에서 결혼을 시키네 못 시키네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설득이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대출 갚느라 딸이 팍팍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점은 그 말에 저희가 반씩 보태서 집을 사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윤지 이만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무척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걸 심씨 부부가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딸을 보내겠다고 했죠.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몰랐습니다. 결혼을 시키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모멸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못난 아들을 사정사정해서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심씨의 아들도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죠. 심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도 들은 바가 없는지 심씨처럼 심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이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상견례는 어영부영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씨 부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런 결혼을 꼭 해야겠냐?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괴로운 표정에 심씨도 짙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가 윤지랑 얘기해서 잘 해결해 볼게요. 그래? 심씨는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해결해 본다고 하니 현명한 방향으로 잘 결정했으면 했습니다. 그쪽 부모를 설득한다면 오늘의 일은 잊고 결혼시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울며 심씨 부부를 설득하려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저 윤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집을 사달라는 말이야? 아들은 말이 없었고 그 뜻은 긍정이었습니다. 심씨 부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쪽의 뻣뻣한 협박에 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토록 원한다는데 부모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 심씨 부부는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빌라를 정환이네 줘. 심씨 부부가 5년 전에 매입했던 빌라가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서 직접 살려고 전세를 주다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고 비워놓은 집이었습니다. 리모델링 한 게 아까워서 다시 새를 놓을까 아니면 그냥 비워두고 1, 2년 뒤에 들어갈까 고민했죠. 아들네가 사는 지역이 심씨 부부가 젊었을 적 살던 동네라 노후를 그쪽에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월세를 받아도 쏠쏠하겠지만 아들이 그게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고 하니 내주자 싶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냥 가져가진 않을게요. 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심씨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받아도 집값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굳이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명의는 천천히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심씨 부부는 상견례 때의 일은 잊기로 했습니다. 사돈네를 따로 만날 일도 별로 없을 테니 말이죠. 며느리에게도 그날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좋아서 결혼을 했고 심씨 부부도 도와줄 여력이 되니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 정리가 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 뒤에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애기요. 저희는 계획 없어요. 천천히 낳는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안 갖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 둘이 그렇게 상의한 거야? 윤지도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대요. 결혼 전부터도 그랬고요. 그 말에 조금 서운했다면 심씨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아이를 안 갖는 거야 둘 문제겠지만
그래도 심씨에게는 손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말이죠. 아이를 안 가질 거라는 말을 미리 해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니 아이를 안 가진다면 심씨 부부도 영영 손주를 못 보는 것이었습니다. 뭘 기대해? 남편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말았습니다. 심씨도 아들 며느리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섭섭한 감정도 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너무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면 자식에게 실망할 일도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네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안 가봤는데? 그게 이상한가? 결혼한 지 2년 됐다며?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엄청 먼 것도 아니구만. 뭐 하러 가봐? 그래도 안 궁금해? 뭐가 궁금한지 몰랐습니다. 집이 어떻게 생긴지는 심씨 부부가 리모델링을 했으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구만 들여놨을 텐데 궁금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네가 초대한 적도 없었고 말이죠. 초대했더라도 글쎄 갔을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시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네. 싱겁기는? 그렇다고 심씨가 아들네 부부와 왕래를 안 하고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만났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와는 나름대로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길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2주가량 미국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길게 가는 건 또 처음이라 첫날에 아들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이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계속 혼자 있을 거 아니야. 시부모가 돼서 며느리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통은 안 그런가? 뭐? 남편이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된 적도 없으니 이런 말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애도 아니고 혼자 잘 있겠지? 괜히 전화하면 더 불편해. 그래도 걱정되잖아. 정환이가 알아서 잘 챙기겠지 뭐. 심씨는 남편의 걱정에도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화통화를 한 적도 거의 없고 용건이 있을 때 문자 메시지 몇 번 보냈던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출장에 갔다고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것도 조금 웃기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이틀 뒤에 뉴스를 보고는 심씨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나, 저기 정환이네 집 근처 아니야? 맞네. 뉴스에서 흘러나온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대낮에 흉기로 사람을 셋이나 찌르고 범인이 달아나 지금까지도 잡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부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1시간 간격으로 공격했다는데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걸 왜 못 잡아? 요즘 세상에 남편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심씨 부부는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범인이 다녀갔다는 마트가 며느리가 있는 빌라와 걸어서 불과 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잘 아는 동네였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이긴 한데 퇴근 시간에 별일이 없었는지 연락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심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결국엔 끊어진 전화에 심 씨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해봐. 남편의 성화에 다시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지만 묵묵부답이었죠.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도 어쩐지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나쁜 일이 늘 비켜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분쯤 있다가 다시 걸어보았지만 며느리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시계를 힐끔 보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환이니? 넌 뉴스 못 봤지? 무슨 뉴스요? 아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늘 발생한 일이라고 하자 아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무 연락 안 와 있어? 전화를 3번 했는데 안 받아. 네. 문자 메시지도 없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래. 얼른 해봐. 그리고 꼭 알려줘. 그렇게 심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아들 전화를 기다리는 5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를 받고는 또 다른 의미로 놀라야 했습니다. 윤지 집에 잘 있대요. 그 일도 모르고 있던데요. 문자일 잠그라고 했어요. 내일도 주말이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간대요. 바로 며느리와 통화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안심이 되는 한편 조금 황당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그렇게 찍혀 있을 텐데 다시 연락도 안 주나 싶었습니다. 심 씨가 인상을 찌푸렸는데 그걸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전화는 윤지가 모르는 번호라서 일부러 안 받은 거래요. 뭐? 윤지가 원래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거든요. 원래 그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는 게 중요한 말이었죠. 윤지는 내 번호도 모른대. 그러자 아들이 뜨끔한 듯이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별로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장하는 걸 깜빡했나 봐요. 어버이날이든 생일이든 며느리의 전화를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고 결혼할 당시의 통화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저장할 생각을 안 했는지 황당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가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화 같은 건가 의아했죠. 제가 저장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연락도 자주 하고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별일 없다는 말이지? 네.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 잡힐 때까지 어디 나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래.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지만 찜찜함만 남았습니다. 연락은 안 하더라도 예비로 저장은 해놓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시모가 싫으니 저장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치는 인연도 쉽게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게 요즘 사람인데 어떻게 가족 간에 그러나 싶었습니다. 보통의 관계라면 당연히 저장을 했을 텐데 말이죠. 당신 번호를 저장 안 했대? 남편은 옆에서 참 하며 어이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부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가 싶었지만 나중에 주변에 물어도 며느리가 시모 번호를 저장 안 했다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앞으로 자주 연락할 거라고 했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온 적은 없었습니다. 심씨도 자주 전화를 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선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심씨 부부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고 명절에도 잔치상이라기보다는 푸짐한 밥상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에 아들네를 만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헤어졌습니다. 설거지는 정훈이 네가 해. 남편이 아들에게 고무장갑을 건네며 말했고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었습니다. 밥은 심씨 부부가 준비했으니 아들은 설거지를 했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난 3년간 보았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심씨는 며느리에게 일을 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할 생각은 없어 보였지만 말이죠.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는데 설거지하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가져볼까 해요. 그래? 네. 아무래도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심씨도 기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웃고 있는 것이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알았어. 일찍 차릴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7시였습니다. 쉬는 날인데 다소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차 막히니까 이만 일어나 볼게요. 처가에 가야 하는 시간에 쫓기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차릴 시간도 마땅치 않아서 전날 먹었던 음식을 데웠는데 먹는 내내 시계를 쳐다보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로봇 마냥 자동으로 아들의 엉덩이가 떼졌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 심씨는 짐짓 모른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일찍 가는 게 서로 덜 힘들겠다 싶으니 잡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차례는 안 지내도 명절 전에 청소하고 아들네 밥 차리고 치우고 하다 보면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금방 짐을 챙겨서 나와서 출발했습니다. 심씨 부부는 상을 치우고 소파에 막 앉은 참이었습니다. 정훈이 전화 오는데. 남편이 심씨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왜 전화를 했나 싶었습니다. 엄마, 윤지가 방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대요. 뭐? 핸드폰을 두고 가? 네. 좀 찾아봐 주실래요? 집에 있는 거 맞아? 방을 얼른 훑어보았지만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에 두고 왔을 수도 있어서요.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휴대폰을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님, 제 휴대폰 침대 머리 쪽에 매트리스 사이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이 어디 있을 거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휴대폰을 붙든 채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끊어봐. 전화 걸어보게. 전화를 끊으려 하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거기 있을 거예요. 굳이 전화 걸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손 넣어보세요. 왜? 전화 걸어보면 찾을 수 있잖아. 그게 모음으로 해놔서요. 전화해도 안 울릴 거예요. 아이고, 그래? 심씨가 전화를 받은 상태로 한 손으로 이리저리 매트리스 사이에 넣어보아도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끊어봐라. 불편해서 못 찾겠네. 매트리스 들어봐야겠다. 네. 바로 전화 주세요. 그래? 그런데 전화를 끊고 더 뒤져보았지만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도 합세를 했지만 수확이 없었죠. 전화해봐. 무음이래. 혹시 모르잖아. 남편의 말에 심씨가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웅웅하고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음이 아니라 진동으로 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심씨 부부의 표정이 밝아졌죠. 거기 이불 속에 있는 모양인데? 남편의 말에 침대 한쪽에 접혀 있는 이불을 들어 털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툭 하고 며느리의 휴대폰이 그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이러니까 못 찾지. 심씨는 웅웅거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통화를 종료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주려는데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심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가? 남편도 고개를 쭉 빼고 보더니 허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자일 받지 마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시자일이라는 것은 며느리가 심씨를 지칭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자일이 웬 말인가 싶었습니다. 시자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는 절대 쓰이지 않는 말이라는 걸 심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받지마는 도대체 왜 적어 놓은 건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받을까봐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싫은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적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글자 되지 않은 이름의 호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자 이렇게 떴습니다. 시자일 받지 마. 심씨가 이리고 남편이 이인 모양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비속어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이토록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였습니다. 시자, 받지 마. 우리 전화 안 받겠다는 거야. 별나게도 지어놨네.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그치만 얼굴 빛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아들네가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좋아하던 그 모습과는 무척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머릿속을 본의 아니게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심씨의 휴대폰이 울리며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찾으셨어요? 다급한 목소리의 며느리였습니다. 왜 무음으로 해놨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화하지 말라고 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침대에 있었어. 아, 그렇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조심히 와라. 어차피 아들네가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시간 엄청 버렸네요. 늦게 알아채는 바람에. 아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며느리는 표정이 밝아져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씨는 그 손 위에 휴대폰을 주려다 말고 손을 잡아 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에 심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 빛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다가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 며느리를 쳐다보았죠. 윤지야, 오빠,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려고 하자 심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빠는 시자이로 되어 있더라. 받지 말라고도 써 있고. 우리 이름이 참 길다. 그렇지? 엄마. 심씨의 말에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나서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저장한 며느리만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그걸 볼 때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 비밀을 심씨가 알게 됐으니 무척 유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전화 걸지 마시라고. 그래? 그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말 안 해도 대충 알 것 같으니까 굳이 묻지는 않을게. 그런데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그 말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씨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접점이 많아야 서운한 일도 있을 텐데 맹세코 심씨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비슷한 것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없었고 왜 안 오냐 아니면 왜 초대를 안 하냐 투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심심한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지야, 얘기 좀 해봐.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도 보여주니 아들이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처음부터 집 안 해주신 것도 서운했고요. 그 말을 시작으로 며느리는 심씨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황당했습니다. 집을 해줄 때부터 잡음이 있었던 것도 서운했고 남들처럼 신혼여행비 안 대준 것도 서운했고 심씨 부부는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자식에게 베풀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안 하는데 자식도 자식 노릇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전화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었지만 결국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미워서 그렇게 저장했다는 며느리. 대부분 돈에 관해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집을 줬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 능력 있게 키운 것도 결국엔 심씨 부부가 노력한 결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키워내는 데는 심씨 부부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갔으니 말이죠. 그렇게 잘 키워서 결혼시켰더니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가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상견례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것인데 왜 그걸 모르고 따로 생각했는지 후회됐습니다. 안사돈의 뜻이 며느리의 뜻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 아들도 결국 설득하지 못하고 심씨 부부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씨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걸 받지 못해서 시부모가 미웠다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마음을 돌리려면 앞으로라도 한없이 퍼주어야 맞는 것인지 기가 차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이랑 그냥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지. 너한테는 시집이 아니라 시자지. 어머님. 그래? 말 잘했다. 거리를 두고 살아야 서로 평화롭지. 그치?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심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가 밉다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 너희 원하는 대로 멀리 거리를 두고 살자. 그러는 의미로 서로 빚지는 건 없어야겠지? 빚이요? 이 집이 우리 거잖아. 너도 시자 그늘 없이 살고 싶은 모양인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심 씨가 하는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설마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집에서 나가라니요. 욕을 쓴 것도 아니고. 이게 욕이 아니면 뭐야? 아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꼭 비속어를 써야 욕인가 싶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모욕적인 욕이었습니다.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들 며느리와 하호하면서 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너희 힘으로 살아. 그러면 서로 기대하고 실망할 것도 없지. 아버님, 그 집은 저희 결혼 조건이었잖아요. 결혼 조건? 그러면 우리가 집 가져가면 뭐, 너희는 이혼하는 거야? 아들이 그 말에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고 서로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건 너희 둘 문제고. 그런 줄 알고 이만 핸드폰 가지고 가봐라. 심 씨는 더 이상 아들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심 씨 부부는 심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했던 말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집을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윤지랑은 말 잘했어요. 제가 잘 타일렀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타이르다니 뭘 타일렀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집 문제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네가 타일러서 될 문제는 아니고. 반성을 했든 안 했든 집은 비워줘. 직접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통화하기가 싫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기로 했던 집을 가져가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돈 들였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통장에 있으니까 다시 돌려줄게. 너희 살았던 3년치 월세는 제외하고. 뭐라고요? 아니, 애초에 결혼할 때 명의를 왜 안 바꿔주신 건데요? 집 맡겨놨니? 하지만 어쨌거나 그 집은 심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들 내외가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말이죠. 아들이 사과를 했다가 화를 냈다가 하며 심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심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받은 전화였습니다. 진심일지 아닐지 가늠해 보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사는 이달 안에 부탁한다.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하는 일도 절대 없을 거야.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일 없으니까 걱정 마.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는 자식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자고 말이죠. 씁쓸하긴 했지만 그렇게 못 살 것도 없었습니다.